회화에서도 당연히 족쇄가 풀렸다. 그 역시 성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명료성과 단순화란 기존의 전통에 따라 재현돼야 했다. 사실 성상 파괴 문제 이전에 동로마의 회화는 로마의 사실적 묘사가 절묘하게 스며들어 있다. 좀 더 입체적인 얼굴과 명암들이 함께 존재하는, 그러면서 생략된 배경과 단순 명료화된 사물 표현이 함께 어우러진 성인들의 이야기 그림이 초기의 회화 양식이다. 하지만 100년의 족쇄가 풀리면서 이 회화의 성인들은 성스러움을 현시하기 위해 더욱 단순화되고 명료화된 것이다. 이제 회화는 더 이상 사실적이지 않다. 특히 동로마에서는 성스러움을 더하기 위해 금과 생유리 조각을 선호했다. 비잔틴 미술에서는 반짝이는 황금빛 배경과 후광에 둘러싸인 성인들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울퉁불퉁한 표면이 불빛을 반짝이며 그 신비감을 더해주는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진 모자이크는 비잔틴 미술의 절정으로 불린다. 물론 모자이크는 로마 때도 존재했다. 하지만 로마의 그것은 불투명한 대리석 조각에 개인주택의 마루를 장식하는 것으로 사실적인 세부 묘사와 구체적 풍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리석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많지 않았다. 반면 비잔틴의 모자이크는 교회의 벽이나 천장을 장식하는 거대한 것이었으며 인조 유리가 만드는 갖가지 휘황찬란한 색들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성스러운 주제와 의미가 가득한 것이었다. 중세 최초의 통합 양식 로마네스크. 중세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로마네스크라는 말의 의미는 달라진다. 먼저 비잔틴을 제외하고 고딕이 나타나기 전을 로마네스크라고 칭할 수도 있다. 사실 로마네스크라고 불리는 양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11세기 후반 노르만족인 윌리엄이 왕이 된 시점과 겹쳐 있다. 이 사건은 게르만족에 이은 노르만족이란 또 한 번의 민족 대이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문화와 미술이 또 한 번 섞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서로마의 계속된 혼란과 미술의 뒤섞임이 만들어내는 미술 양식을 통틀어 로마네스크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윌리엄 이후의 로마네스크 양식은 그 정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그 시점에서 과거와는 구별되는 어느 정도 일관된 양식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은 의미의 로마네스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이 보여주는 대표적 이미지는 실내에 줄지어 서 있는 육중한 아치형 기둥들이다. 과거 바실리카처럼 목조 지붕을 세우기에는 화재에도 약할 뿐 아니라 좀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당시 교회로서는 위험이 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로마식 둥근 궁융을 가져오기에는 이미 고도화된 로마적 기술이 사라져 어려웠다. 이에 그들은 아치형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떠받칠 만한 거대한 기둥들을 세웠다. 그들은 터널 모양의 원통형 궁융과 십자가 모양의 교차형 궁융을 개발해 교회의 골격을 만들어냈다. 튼튼하게 엮인 아치형의 기둥들은 실내의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었다. 육중한 기둥들과 아치로 인해 창문이 별로 없어 내부는 어두웠지만 오히려 중후하고 신비로운 종교적 분위기를 자아냈고 이로써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이 자리 잡게 됐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해진 성당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크기에 걸맞은 장식이 따라붙어야 했다. 이때 현관 입구와 기둥들에 부조 형식의 조각이 적극적으로 도입됐다. 여기에는 인물이나 동물들이 새겨졌으며 입구와 기둥이란 한정된 틀에 맞추기 위해 그 형체가 변형돼야 했다. 그 변형된 모습은 작품을 더욱 역동적이게 보이게 했으며 이후 표현주의의 근거를 제시해주기도 했다. 이들 부조 조각들의 목적은 명백했다.
그것은 매우 도덕적인 것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주로 등장했다. 벽은 오래전부터 써오던 회관죽에 안료를 섞는 프레스코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그림 역시 사실적이기보다는 간단하고 명료했다. 전반적으로 평면적이며 그림자도 없었다. 하지만 그 그림들 속에 등장하는 의상이나 그림틀의 장식은 매우 화려하고 양식적이었다. 이는 인물의 성스러움을 지켜내며 주변의 화려한 양식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전통의 위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해줬다. 그들은 사물이 가진 원래의 형태를 무시하고 그렸듯 사물이 가진 원래의 색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집어넣었다. 그들에게는 항상 명료함이 중요했고 명료함을 드러내주는 색들은 주로 원색 계통이었기 때문에 원색이 주로 이용됐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달걀 노른자나 벌꿀 등으로 만들어 점성이 있는 템페라화가 만들어지면서 널리 보급되고 있었다. 템페라화는 힘찬 터치와 대담한 채색이 장점이었고 원색조로 대담해진 그들의 그림을 더욱 잘 표현해 줄 수 있었다. 중세 미술의 완성, 고딕. 로마네스크는 오랫동안 다양한 양식들을 거르고 통합하면서 만들어졌지만 정작 그 양식이 완성되고 나서는 100년을 넘어서지 못했다. 로마네스크의 전성기 동안 한창이던 십자군 전쟁은 사회의 많은 것을 바꿔놨으며 무엇보다 상업의 급속적인 발달로 도시의 번성을 이끌어냈다. 도시에 많은 인구가 몰려들었으며 막대한 부를 가진 자들도 속속 등장했다. 급속도로 불어난 신자와 주머니가 넉넉한 후원자들은 더 거대하고 더 위험 있는 교회를 필요로 했다. 때마침 궁융 기술도 진일보했다. 그들은 궁융의 형태를 아치에서 늑골 모양으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 기술은 더 높고 더 가느다란 골조로 만들 수 있게 했다. 이제 교회는 하늘을 향해 더 높은 첨탑을 쌓았고 가느다란 골조가 만들어내는 넓은 공간엔 거대한 유리창이 들어섰다. 과거의 벽화 대신 거대한 유리창에 형형색색으로 가득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장식됐으며 거대한 형형색색의 유리창 사이로 휘황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려왔다. 바로 이 모습이 고딕 양식의 전형적 이미지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선 신자들은 이 황홀한 빛의 잔치에 압도당한다. 이제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성자의 행적도 지옥과 천당의 교리도 아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다.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것은 건축과 스테인드 글라스이며 이 시대에 그 둘은 예술과 기술로 절정기를 이룬다. 이 둘은 신에 대한 경의와 신의 세계를 재현해낸 중세의 가장 완벽한 예술품이며 그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샤르트르 대성당이라 할 수 있다. 고딕은 중세 예술의 절정을 보여주었지만 절정은 끝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아마도 그 끝은 부를 안겨준 십자군 전쟁이 교황의 권위를 앗아갔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동로마로부터 재유입됐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상업적인 부가 모이는 곳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사고가 강화된다. 여기에 교황의 신뢰가 금이 가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싹텄고 다시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데아만 중시하던 플라톤 사상에 일침을 가했다. 그 일침은 육체를 저속하게 생각하고 영혼만을 중시했던 중세 사람들에게 육체의 미를 수용하라는 말로 이어졌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비잔틴 미술이 들어온 것이며 특히 이때 동로마 제국에 보존돼 있던 헬레니즘 시대의 미술이 함께 소개된 것이었다. 인체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구체적으로 살아 숨쉬는 묘사를 즐기던 그 시대의 미술이 말이다. 이 새로운 분위기를 먼저 받아들인 것은 조각가들이었다.
고딕 초기 샤르트르 대성당에 나타난 부조 조각들도 기둥에 맞춰 길쭉하긴 했지만 서서히 사실적인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후기 랭스 대성당에 튀어나온 받침대 위에 과거에는 그토록 반대하던 온전한 조각상의 모습이 나타났다. 게다가 그들의 모습은 그리스나 로마의 조각상처럼 사실적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진실로 미술계의 지각 변동을 준비하고 있던 분야는 회화였다. 변화의 바람이 일어난 곳은 옛 로마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이탈리아였다. 이탈리아는 프랑스로부터 시작된 고딕이 대유행하며 퍼져나갈 때조차 커다란 창과 스테인드 글라스를 거부하고 어두운 벽에 열심히 프레스코화를 그렸으며 거리상 가까운 비잔틴과도 교류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손에 다시 비잔틴의 옛 양식들이 흘러들어오면서 지오토라는 천재가 태어났다. 그는 작은 예배당 벽에 성모 마리아나 예수의 생애 등을 그려나갔다. 그가 그린 성모와 예수의 얼굴은 명암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팔과 다리는 단축밥을 이용해 그 거리와 깊이감이 드러났으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렇다. 명암법이나 단축법이 되살아났으며 사실주의 화풍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회화는 이제 이야기의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성경의 이야기를 바로 우리 눈앞에 환영처럼 존재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스 미술이 추구한 사실적인 환영에 대한 모험을 지오토가 막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내 지오토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으며 이탈리아의 자랑이 됐다. 그리고 그것은 천재의 시대, 르네상스를 부르고 있었으며 미술사에 있어 지울 수 없는 거대한 지위가 그에게 부여되는 것이기도 했다. 르네상스 혁명과 마니에리즘. 르네상스라는 광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듯 인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이성에 대한 신뢰였다. 또한 학문에 있어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연구하는 것이었으며 미술에 있어서는 사실적 묘사의 부활을 의미했다. 그 시작을 지오토가 해낸 것이며 그 뒤를 브루넬레스키와 마사초가 부지런히 따라붙었다. 건축가였던 브루넬레스키는 물체가 뒤로 물러날수록 크기가 작아 보인다는 것을 근거로 원근법이 수학적 방법을 통해 정립될 수 있음을 알아냈고 마사초가 이를 회화에 실제로 도입했다. 그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그린 프레스코와 성 삼위일체에서 처음 원근법을 도입했는데 빛을 한 군데에서 퍼져나오게 하고 그림자의 위치를 정확히 배치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인 묘사에 가까이 갔다. 조각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 도나텔로가 실물 크기의 누드를 부활시켰으며 막달라 마리아 등의 조각을 통해 늙고 헝클어진 머리칼 등 지나치게 사실적인 조각을 재현해냈다. 물론 부조가 아니라 전체 상이 다 드러나는 환조에서 말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이어 천재 거장들이 나타났다. 르네상스형 인간으로 대표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그리고 살아생전 많은 인기를 누린 라파엘로가 그들이다. 낭독 구자형, 녹음 캐릭스 스튜디오, 편집 오보미, 제작 홍영준.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주현성 지음.